안녕하세요. 2026년 화학올림피아드 2차 온라인 교육 결정구조 기초에 관한 무기화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련의 화학 반응들이 주어졌을 때 그 화학 반응들의 생성물로 얻어지는 화합물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문제입니다. 총 4가지의 화학 반응이 지문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은 질산 마그네슘 수용액과 수산화 소듐 수용액을 반응시켰더니 얻어지는 흰색 침전물 A가 무엇인지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생성물이 형성될까요?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산 마그네슘 수용액,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수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이온결합 화합물은 모두 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이 화합물들 간에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서로 이온교환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듐 나이트레이트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질 텐데요. 소듐 나이트레이트는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처럼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흰색 침전이 아닌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 있을 것이고요.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마그네슘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흰색 고체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얻어진 흰색 침전물 A를 대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500도씨 온도에서 2시간 열 처리하였더니 흰색 고체 화합물 B가 얻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금속 수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면 수산화기가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금속 수산화물이 금속 산화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흰색 고체 화합물 B는 마그네슘 옥사이드,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 산화 마그네슘을 CO2 기체 분위기 하에서 반응시켰더니 화합물 C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산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지요. 이들 간의 반응이 일어나면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라는 흰색 고체가 얻어집니다. 이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가 화합물 C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반응은 이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를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했더니 다시 B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B라는 화합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반응은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가 마그네슘 옥사이드로 바뀌었다는 화학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겠지요.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가 마그네슘 옥사이드로 바뀌려면은 CO2를 다시 방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화합물 A, B, C는 각각 수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입니다. 사실 이 반응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중간체로 하여서 산화마그네슘을 합성한 반응이고요. 그 산화마그네슘을 이용하여서 온실가스로 여겨지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포집하였다가 다시 내뱉도록, 이산화탄소를 내뱉도록 재생하는 그런 화학 반응, 화학 공정의 반응들을 글로 서술하였던 것입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B로부터 C가 형성되는 과정을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으로 쓰고 루이스 산과 염기로 작용하는 반응물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B와 C는 각각 산화마그네슘과 탄산마그네슘이었죠. 산화마그네슘으로부터 탄산마그네슘이 형성되는 화학 반응의 화학식은 앞에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 반응은 산화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여서 탄산마그네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기체가 루이스 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루이스 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왜 이들이 루이스 산과 염기일까요? 루이스 산의 정의는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화합물로부터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합물을 루이스 산, 그리고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화합물한테 잘 줄 수 있는 화합물을 루이스 염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O2가 루이스 산인 이유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는데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중심원소 탄소는 매우 강한 양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 중심원소 탄소가 양의 부분 전하를 강하게 띠기 때문에 이 탄소가 다른 화합물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루이스 산이고, 그렇다면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그네슘 옥사이드의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화합물한테 잘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화합물한테 잘 줄 수 있는 이유는 산소의 부분 전하가 델타 마이너스로 큰 음의 전하를 띠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분이 큰 음의 전하를 띨 수 있는 이유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큰 음의 부분 전하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C가 다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즉 탄산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델타 H와 델타 S의 부호를 예측하시오 그랬습니다.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량이고 델타 S는 엔트로피 변화량이지요. C가 B로 바뀌는 과정은 탄산 마그네슘이 열분해 되어서 마그네슘 옥사이드와 이산화탄소를 생성물로 만드는 반응입니다.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이 끊어지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요. 따라서 엔탈피 변화량의 부호는 흡열 반응이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트로피가 높아지므로 엔트로피 변화량의 부호도 역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고체의 엔트로피는 낮지만 기체의 엔트로피는 높지요. 그래서 기체인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체 무기화합물의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결정의 단위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원자로 이루어진 이 결정의 화학식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본 수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들은 모두 다 결정 구조를 가진 고체 무기화합물입니다. 결정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화합물을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합물 혹은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결정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세포를 하나 떼어서 봅니다. 단위세포라는 것은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진 구조에서 3차원 구조에서 반복되는 최소한의 유닛, 단위를 떼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최소 단위인 단위세포를 떼어서 본 것이 바로 이 그림이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육면체 안에 파란색 A원자, 까만색 B원자, 빨간색 C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정의 화학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단위세포 안에 몇 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지 세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실 수 있나요? 먼저 A원자는 이 단위세포 안에 입방 구조 단위세포 안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들어가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입방 단위세포 안에 파란색 구가 온전하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파란색 구는 8분의 1씩 입방 단위세포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방 단위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A 원자는 8분의 1씩 8개 해서 총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B는 입방 단위세포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원자 B는 중심에 입방 단위세포 중심에 온전히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입방 단위세포의 면 중심에 하나씩 놓여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1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구 하나당 2분의 1씩 절반이 입방 단위세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씩 총 6개 면에 원자 C가 놓여 있으니까 원자 C는 입방 단위세포 안에 총 3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정의 화학식을 입방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결정의 화학식은 A, B, C, 3 이렇게 나타내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BC 원자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이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위세포의 면을 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C 원자는 A 원자 사이에 껴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단위세포 한 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A 원자와 C 원자 반지름의 2배, 즉 A 원자의 지름과 C 원자의 지름을 합한 값과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문제에서 A와 C 원자의 반지름이 각각 148, 126이라고 했으니까 보여드리는 식에 따라서 입방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이기 때문에 A는 387 피코미터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결정의 화학식량이 135.94g/몰이라면 결정의 밀도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결정의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질량의 합을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1몰의 질량은 135.94g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의 밀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결정의 밀도는 결정의 단위세포 밀도를 구하면 됩니다. 밀도는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전체 결정의 밀도는 곧 그 결정의 단위세포의 밀도만 알더라도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결정의 단위세포 밀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그 단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단위세포 밀도는 단위세포의 부피분의 단위세포의 질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므로 그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을 하여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피코미터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밀도 단위에서는 부피 단위로 세제곱 피코미터가 아니라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코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미터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려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을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1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센티미터 3승은 10의 마이너스 30승 센티미터 3승이 되지요. 10의 마이너스 30승 그리고 여기 10의 7승이 있으니까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되지요. 이렇게 피코미터 단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단위세포의 부피는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위세포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단위세포 안에는 들어있는 원자의 질량을 알면 되겠지요. 그런데 단위세포 안에는 아까 저희가 세봤을 때 1번 문제에서 세봤을 때 A 원자 1개, B 원자 1개, C 원자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ABC3 화합물 한 단위라고 해요. 한 단위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단위세포의 질량은 이 화합물 한 단위 질량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단위 질량은 모르지만 이 화합물 1몰의 질량을 압니다. 1몰의 질량이 135.94이지요. 그렇다면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화합물 한 단위의 질량을 알려면 한 단위는 곧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개의 질량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로 이 1몰의 질량을 나누어 주면 이 화합물 한 단위의 질량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ABC3 단위세포 안에 이 ABC3 화합물이 한 개, 즉 한 단위 들어있고 그것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화학식량을 곱해주고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어 주어서 이 한 단위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위의 질량은 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g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정 단위세포의 밀도는 이 식에 따라서 약 3.90 g/. 세제곱 cm라고 얻어집니다. 앞서 보여드린 결정 구조의 이름은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갖는 다양한 화합물들 가운데 일부는 좋은 광업 수능을 보여서 차세대의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결정구조는 아지로다이트 결정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아지로다이트 결정구조를 갖는 다양한 화합물 가운데 리튬과 인과 황과 염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리튬 이온 전도도가 높아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로 유망한 물질입니다. 이 아지로다이트 결정 구조를 갖는 리튬, 포스포러스, 설퍼, 클로라이드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문제를 푸는 데에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지로다이트라는 결정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아지로다이트 결정 구조는 공간군 F-바포3M을 가진다. 이 공간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이해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올림피아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공간군을 보시면 이 아지로다이트의 유니셀이 입방 단위세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로다이트는 입방 단위세포를 가지는 결정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보시면 이 입방 단위세포당 포뮬라 유닛 수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신 페로브스카이트의 단위세포 안에는 화학식 단위가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이 아지로다이트의 유니셀 안에는 이 Li6PS5Cl이라는 화학식이 4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 구조를 이루는 음이온 골격,
아까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A라는 원소가 이렇게 골격을 이루고 있었지요. 이 아지로다이트 결정 구조에서 골격을 PS4, 3- 사이오포스페이트 이온이 골격을 이루고 있고 이것과 함께 자유황이온, 황이온은 S2- 이온, 그러니까 음이온들이 이 결정 구조에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이온이 이렇게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황자리의 일부분은 할로겐 이온, 즉 여기서는 클로라이드 이온이죠. 클로라이드 이온이 일부 황자리를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자리를 치환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황만 존재하는 결정 구조에 비해서 크기가 다른 할로겐 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산화 상태가 다른 할로겐 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 구조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생기고요. 이 무질서도 덕분에 틈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 양이온이 쉽게 이동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위세포 안에는 총 72개의 리튬이온 자리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리튬은 그 위치할 수 있는 자리에 전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만 리튬 이온이 채워져 있고 일부분은 비어 있어서 리튬 이온이 그 빈자리로 계속 점프 하면서 높은 리튬 이온 전도도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지로다이트의 결정 구조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지로다이트 리튬 포스포러스 설퍼 클로라이드의 결정 구조입니다. 여기 각 구가 어떤 원소인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유니셀이 A, B, C 축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은 입방 단위세포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골격을 여기 포스포러스, 사이오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정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진한 초록색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리튬 이온들이 그 틈새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일부 클로라이드가 치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지로다이트의 결정 구조입니다. 리튬이 두 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올림피아드 범위를 벗어난 거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H와 24G라고 이름이 붙여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한 리튬을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림은 이 왼쪽 그림을 다른 각도로 돌려보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들을 이렇게 이어본 것입니다. 이 리튬 이온들을 이어본 길 따라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 이동할 때 두 자리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위 격자 내 리튬 이온 자리의 점유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아지로다이트 결정 구조 안에 음이온이 골격을 이루고 있고 그 틈새 자리에 양이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리튬 포스포러스 설퍼 클로라이드 화합물은 틈새 자리가 모두 채워진 것이 아니라 리튬 이온이 일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72개 중에 몇 개의 리튬 자리가 채워져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정보, 단위 격자당 포뮬라 유닛수가 4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점유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격자 안에 존재하는 리튬 자리는 총 72개이고 단위 격자 안에 이 포뮬라 유닛이 4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6, 4, 24, 총 24개의 리튬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점유율은 0.33이 되겠습니다. 리튬 자리가 전부 다 72개가 전부 다 채워져 있으면 리튬이 이동할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리튬이 호핑하면서 점프하면서 리튬 이온 전도성을 보이는 거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할로겐 이온 X-는 황이온 자리를 부분적으로 치환하여 무질서를 형성하고 증가된 무질서로 인해서 이온 전도도의 향상이 야기됩니다. 리튬 이온의 이동 활성화 에너지가 할로겐 이온이 각각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일 때 각각 0.35 일렉트론 볼트, 0.30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브로마이드로 치환되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0.30인 것을 고려하면 브로마이드로 치환했을 때 이온 전도도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식을 고려해서 300켈빈에서 클로라이드로 치환되었을 때 대비 브로마이드로 치환되었을 때 이온 전도도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볼츠만 상수 값이 주어졌고요. 음이온 치환 여부와 상관없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인 시그마 제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온의 전도도가 온도에 의존하는 속도 상수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해서 이온 전도도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레니우스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활성화 에너지의 단위를 줄로 할 것이냐 혹은 일렉트론 볼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볼츠만 상수값이 들어간 이 상수값은 볼츠만 상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그마는 이온 전도도이고요. 시그마 제로는 구조에 영향을 받는 상수값입니다. 우리가 오늘 푸는 문제에서는 클로린이 치환됐을 때나 브로마이드가 치환됐을 때 이 구조와 관련된 상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A는 활성화 에너지, 리튬 이온이 이동할 때의 에너지 장벽인 활성화 에너지이고 K는 볼츠만 상수, T는 절대 온도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전도도 온도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달라지죠.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300켈빈에서 브로마이드가 치환됐을 때 이온 전도도와 클로라이드가 치환됐을 때 이온 전도도를 구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준 정보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온이 치환되었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다르다라는 정보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치환 원소가 다른 두 가지 구조에서 리튬 이온 전도도 B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자연상수의 KT분의
EACl-EABr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서로 다른 원소가 치환된 구조에서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문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예, 우리는 이 이온 전도도 B를 쉽게 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브로마이드가 치환되었을 때 클로라이드가 치환된 것보다 훨씬 더 6.9배 높은 이온 전도도를 얻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정구조에 관한 무기화학 문제 3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